지금 세계 곳곳에선 이상기후로 인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류와 자연은 전에 없는 재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구환경과학부 국정성 교수님,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후가 바뀌면은 이 지질은 물론 역사까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후 변화가 또 사회를 뒤흔드는 경우도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중세 온난기랑 소빙기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빙기라고 부르는 시기, 기원 후 1350에서 1850년까지의 이 시기를 소빙기라고 하는데, 그 소빙기가 홀롯의 전체 한 10,000년 기간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약간 온도가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중세 온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유럽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스칸디나비아하고 유틀란드 반도에 살던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 가서도 살기도 하고 그 옆에 그린란드까지 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린란드에서는 자급자족인 농경이 어려운 곳인데, 중세의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 가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을 정도니까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코틀랜드 하면은 보리 키우면서 그거 갖고 위스키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그 지역이 상당히 서늘하고 수변하기 때문에 보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포도가 잘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중세 온난기에서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와인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그만큼 따뜻해서 좀 환경이 양호해졌던 시기입니다. 동아시아 쪽도 중세 온난기는 괜찮아가지고 송나라나 고려 같은 나라들이 식량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잘 살았던 그런 시기예요, 중세 온난기가. 그래서 고려도 나라는 작았지만 그 큰 거란하고 막 맞붙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송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의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나치판, 화약, 뭐 인쇄술 같은 것들이 다 송나라 때 나왔거든요. 그러한 발명품이 송나라 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잉여 생산량이 늘고, 결국은 농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명품들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풍족했다는 거죠, 송나라 시기가. 근데 그 중세 온난기가 800년에서 1200년까지 이어지는데, 1200년 이후부터 온도가 떨어져서 소빙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빙기 때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만연했던 시기인데, 유럽 쪽에서는 북유라시아 전역에서 흑사병이 돌았어요. 14세기 중후반 이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한 1억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17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세력하고 개신교 세력 간의 갈등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뒤에 기후변화가 있었고 식량 문제가 있었어요. 그 30년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고 굉장히 참혹했던 전쟁이고, 또 당시에 막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지고 뭔가 화를 풀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과부들을 괜히 모함을 해가지고 마녀로 몰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과부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빙기가 유럽에 안 좋은 영향을 줬고,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다양한 기근들이 다 소빙기 때 있었는데, 1640년에 아주 큰 기근이 돌아가지고 그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명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때 흙점수가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흙점수가 적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기 중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또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조선으로 오면은
17세기 후반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조선의 가장 큰 대기근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화적대가 늘어났고 유민들이 많이 늘어났던 시기이고, 특히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라고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여파로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해 1816년에 여름이 없는 해라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여름이 없는 해가 왔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값 폭등, 옥수수값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소빙기는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태양 흑점수 감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기온이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회 혼란, 사회 갈등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죠. 네. 네. 교수님이 이제 먼 과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한 100년만 봐도 기후가 굉장히 인간 활동에, 인간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열대 지역에 인간의 싸움, 내전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저 멀리에 있는 바닷물 온도가 단순히 1도 올라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거죠. 원인을 이제 살펴보면은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비가 바다 쪽에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대에 있는 육지 지역은 비가 적게 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덥게 되죠. 그러니까 무덥고 가뭄이 발생하니까 농작물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곤이 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돼가지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히 1도 올라가는 바닷물 온도가, 그러니까 이 작은 기후의 변화가 인간 활동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일 년 동안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 4년 동안은 그 1년 동안 내린 비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뭄이 발생을 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내전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이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현재 해수면 고도가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하는 지역이 그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몇십 년 안에 이제 섬 전체가 잠길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하는 그 기후 난민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섬이 뭐 우리가 신혼여행 자주 가는 몰디브 같은 섬이나 그다음에 투발루, 키리바시 이런 섬들이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그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떠돌면서 난민이 될 텐데, 그 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겠지만 결국 그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미노와 같은 그런 이주의 흐름이 생겨나면서,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그런 난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남쪽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의 그런 상황들, 기후변화 상황이라든가 생태계 파괴 상황이라든가 난민 상황이라든가 오염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빙하는 녹아내리고 또 해수면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해수면 상승이 한 1년에 3mm에서 4mm 정도 상승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한 2100년도 정도 되면은 1m에서 2m 정도 이제 해수면이 상승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2m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뭐 해운대나 그 부산의 많은 지역, 인천의 많은 지역들이 잠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들으면서 몰디브 잠기겠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인천, 뭐 부산까지도 다 잠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 인류의 대부분이 바다에 근접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네. 인류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는 그렇죠.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현재처럼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은 우리 지구의 기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또는 이거에 대한 피해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기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저희가 아까 해수면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반대로 이 지진이나 화산 분화로 지표면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질 변화가 해수면 상승을 상쇄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지반의 변화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을 이제 상쇄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지반이 이제 침강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거든요. 서태평양 해수면의 상승이 제일 가파른 곳인데, 근데 자카르타에서는 이제 10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니까 거기서 계속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반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해수면 상승, 지반 침하에 의해서 이제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수도를 이전하기로.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는 그 섬에 있는 도시로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보르네오 섬이 어떤 섬이냐면 열대우림의 1등이 아마존인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데가 그 자카르타에서 이제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근데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피해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데 지금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행동이 결국 또 다른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렇죠.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 자연을 건드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도를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반대가 있고 사실은 그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거의 70~80%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만큼 수도 옮기는 게 어려운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수면 상승이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수도 옮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위기일수록 또 과거를 들여다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기후 위기의 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고려시대에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생태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각 지역의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태주의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경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생태계에 녹아들어서 산 거죠. 생태계 일부로. 그 말은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자기도 같이 파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많이 파괴했는데 그들은 자연을 그냥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뭔가 교란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거기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와도 자기네들의 과학기술로 다 그 부작용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950년부터 대가속 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대기 조성도 다 바뀌고 자연환경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진짜 지구 생태가 붕괴하겠구나. 그러면 인간 사회도 이게 안전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연을 어떠한 느낌으로 바라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본받으면은 미래에는 좀 더 이렇게 복원된 지구 환경 하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